안녕하세요. 슬립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저승사위, 옛날 옛적 어느 곳에 한 총각이 살았는데 참 가난했지요. 그러다가 나이 16살에 덜컥 죽어버렸어요. 그 이웃말에 한 처녀가 살았는데 이 처녀 집은 큰 부잣집인데다 떵떵거리는 벼슬아치 집이었지만 몸으로 자랐어요. 그런데 이 처녀도 나이 16살에 덜컥 죽어버렸어요. 둘이 한날1시에 죽었단 말이지요. 그러니 어째요? 저승길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같이 가는데 아무리 저승길이 험하다 해도 총각이 길동무, 말동무에서 가니까 좀 좋았어요. 가다가 그만 둘이 정이 듬뿍 들었어요. 저승에서라도 부부가 되자고 약속을 했지요. 드디어 염라대왕 앞에 가서 차례를 기다리는데 총각이 먼저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염라대왕이 장부를 쓱 들춰보더니 아이, 총각은 아직 살 날이 한참이나 남았는데 왜 데려왔느냐 하고 저승사자들을 나무라더니 다시 이승으로 돌려보내 주어라 하지 뭐예요. 그래서 총각이 얼싸 좋다고 이승으로 돌아가게 되었고요. 아니에요. 총각은 처녀하고 정이 많이 든 데다 저승에서 부부되기로 약속한 사이인데 어찌 혼자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국리를 끝에 염라대왕에게 부탁을 했어요. 대왕님,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돌아가기는 싫으니 부디 저 처녀와 함께 가도록 해주십시오. 저 처녀는 제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안 된다. 너는 아직 살 날이 남아서 돌려보내주지만 저 처녀는 죽을 날이 다 되어서 왔느니라. 그러니 어찌 함부로 보내주겠느냐. 그래도 총각은 끈질기게 매달렸어요. 저는 가난하여 이승으로 돌아가봤자 장가도 못 갈 형편입니다. 저승에서는 모두가 똑같다지만 이승에서 저 같은 놈은 사랑구실도 못합니다. 마침 저승에서 저 처녀를 만나 부부 인연을 맺었는데 아내를 두고 어찌 저 혼자 이승에 돌아가겠습니다. 차라리 저도 여기에 남겠습니다. 허허, 그 고집 한번 즐기구나. 염라대왕이 말했어요. 그렇다면 방도가 없는 건 아니다. 저 처녀의 나이를 늘려줄 수는 없지만 네가 살 날을 저 처녀에게 나눠줄 수는 있느니라. 그렇게라도 하겠느냐? 그거야 참지덕지 할 일이지요. 당장 그러자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살 날 절반을 뚝 떼어 처녀한테 주었어요. 그러니까 남은 수명을 처녀, 총각이 절반씩 나눠 가진 셈이지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염라대왕이 하얀 강아지 한 마리를 풀어주었어요. 이 개를 따라 이승으로 돌아가거라. 처녀, 총각은 등에다가 서로의 이름을 적어 증표로 삼고 그 길로 강아지를 따라갔어요. 산을 넘고 들을 지나 한참 가니까 강아지가 강물 속에 퐁당 뛰어들어가거든요. 처녀, 총각도 강물 속으로 퐁당 뛰어들어갔지요. 그러고 나서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어느새 몸이 이승에 돌아와 있네요. 총각은 머슴 살던 집으로 돌아왔는데 와보니 몸이 헛간 구석에 누워 있었어요. 천한 머슴이라고 장례도 제대로 안 치르고 몸뚱이를 그냥 거적에 덮어서 헛간 구석에 처박아 놓은 거예요. 툭툭 털고 일어나 그 길로 처녀 집을 찾아갔지요. 가보니 처녀 집에서는 막 잔치가 벌어졌어요. 죽었던 딸이 살아났으니
그 얼마나 큰 경사예요. 소 잡고 닭 잡고 동네 사람 모아놓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때 총각이 덕 들어가서 저승 사위 왔습니다. 하니까 집안 식구들이 다 놀라 자빠졌죠. 총각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하고 나서 증거로 등에 써놓은 글자를 보여주었어요. 사람들이 본의 아닌 게 아니라 총각 등에는 처녀 이름이 씌어 있고 처녀 등에는 총각 이름이 씌어 있거든요. 그런데 처녀 집에서는 가난뱅이 머슴을 사위 삼기 싫어서 핑계를 대었어요. 안 됐네. 우리 아이는 죽기 전에 이미 정해놓은 혼처가 있다네. 이미 이승의 사위가 있는데 어찌 또 저승 사위를 보겠나? 그 말을 들은 처녀가 나서서 따졌어요. 제가 죽기 전에 그런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이 나눠준 목숨을 받아 이승에 돌아왔습니다. 그런 은혜를 두고 딴 사람한테 시집 간다면 어찌 사람이겠습니까? 참말 말하라. 아무리 저승 인연이라 해도 부모의 뜻을 꺾을 수는 없는 것이다. 처녀는 끝까지 안 물러섰어요. 정 그렇다면 저는 저 사람한테 받은 목숨을 되돌려 주겠습니다. 나도 함께 지금 당장 제 목숨을 걷어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도 말거라. 당장 내 눈앞에서 썩 꺼져라. 너는 내 자식도 아니다. 처녀 총각은 오히려 잘 됐다 하고 그 길로 집을 나가 찬물 한 그릇을 떠놓고 혼례를 치렀어요. 그 뒤 산속에 들어가 오두막을 짓고 살았는데 참 깨가 쏟아지게 잘 살았지요. 나무하고 농사 짓고 밥하고 빨래하고 오순도순 서로 돕고 아껴주면서 워낙 셈이 날 만큼 잘 살았어요. 아들 셋, 딸 셋 낳고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다가 한나란시에 같이 죽었답니다. 새 신랑의 제주. 옛날에 어떤 정승이 살았는데 이 사람한테 딸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도 없고 딱 그 외동딸 하나뿐이었지요. 그러니 얼마나 귀하겠느냐. 있다 하고서는 그날부터 사윗감을 구하러 들매 끈을 메고 나섰지요. 온 나라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사윗감을 찾았단 말이지요. 몇 달 동안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느 곳에 가니까 방이 있는데 그 글방에 참 똑똑한 총각이 하나 있었어요. 훈장이 하나를 물으면 열을 대답하고 이름만 되면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줄줄 외우는데 한 군데도 맡기는 데가 없었어요. 글도 얼마나 잘 짓는지 운만 딱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12두구를 지어내는데 한마디도 더듬는 법이 없었지요. 아무 데를 가면 저만한 사윗감이 있으랴 하고 그 총각집을 찾아가서 청혼을 했어요. 나는 아무데 사는 정인데 되게 아들이 마음에 들어 사위를 삼으려고 하니 어떠시오? 이러니까 정승딸을 며느리로 주겠다는데 누가 마다하겠어요? 당장 혼인 약속을 하고 사주 써주고 날까지 받았단 말이지요. 아무 날 아무 시에 혼례 치르러 오라고 단단히 약속해 놓았지요. 그래 놓고 길을 떠나 집으로 오는데 오다가 날이 저물어 주막을 딱 들렀어요. 주막에서 하룻밤 자려고 방을 잡아 쉬고 있으니까 웬 총각이 그 방에 묵으러 들어왔어요. 주방에서 방은 적고 손님은 많으면 한 방에 여러 손님을 들이기 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손님이 많아서 밥상이 모자랐던 저녁상에 들어오는데 광주리가 턱 들어왔어요. 광주리에 밥그릇을 담아가지고 드린단다. 총각이 아무리 길가에서 먹는 밥이라도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더니 잠깐 나가서 밥상 하나를 뚝딱 만들어가지고 들어온단 말씀이에요. 나무를 깎아 붙이고 다듬어서 칠까지 해서 들어오더라 말이지요. 거기다가 그릇을 떡 올려놓고 어르신 어서 드십시다.
하는데 가만히 보니 저런 재주를 가진 총각도 흔치 않을 것 같았거든요. 정승이 그 재주에 탐해서 미리 약속한 것을 깜빡 잊고 그 총각한테 청혼을 했지요. 나는 아무데 사는 무정승인 내 사위가 되는 것이 어떤가 하니까 마다할 리가 있나요? 그 자리에서 대충 예를 갖추고 아무 날 아무 시에 장가 들러오라고 약속을 했어요. 같은 날, 같은 시에 신랑 둘이 오게 됐단 말이지요. 그래놓고 길을 떠나 집으로 오는데 어느 곳을 지나다 보니까 길가논에서 웬 총각이 모를 심고 있었지요. 그런데 모를 어찌나 잘 심는지 한마지기 논을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심었어요. 그래놓고 걸음을 주고 김매는 것이 딱 담배 한 대 참이에요. 담배 한 대 피울 동안에 그 많은 일을 다 하더란 말이지요. 농사가 천하의 근본인데 농사를 저리 잘 지으니 저보다 나은 사윗감이 있으랴 싶어 정승이 그 총각한테 또 청혼을 했지요. 나는 대사는 아무 정인데 내 사위 될 생각은 없는가? 아, 그거 뭐 감지덕지지. 당장 그러겠노라 하고 했지요. 그래서 아무 날 아무 시에 맞으러 오라고 약속을 해놨어요. 이러니 꼬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날 한시에 신랑 셋이 오게 됐잖아요. 정승이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 이 일을 저질러도 예사로 저질러 놓은 게 아니거든요. 딸 하나의 사위셋을 보게 됐으니 이게 예사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와서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신랑 셋을 맞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참 큰일 났다 하고 끙끙 앓고 있으니까 딸이 와서 물었지요. 아버지, 대체 왜 그러세요? 일이 이렇게 된 판인데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하니까 딸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그런 일이라면 아무 걱정 마시고 저한테 맡기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집갈 딸이 그러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 되든 바위가 되든 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자 하고 가만히 놔뒀지요.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었어요. 초래청을 탁 차려놓고 신부가 단장을 하고 있으니 한꺼번에 신랑 셋이 들이닥쳤지요. 이때 신부가 썩 나서서 신랑 셋에게 술을 한 잔씩 돌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왕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제가 이 중 한 분을 고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어느 분이 마음도 많고 덕도 많은지 알 수 없으니 이 길로 다들 나가서 3년 동안 무슨 재주인지 한 가지씩 배워 오십시오. 3년 뒤에 가장 좋은 재주를 배워오신 분께 시집을 가겠습니다. 하거든요. 그러니 셋 다 그러자고 했지요. 이제 와서 다른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새 신랑이 흩어져서 재주를 뱉어놨어요. 그리고 3년이 후딱 지나갔어요. 그동안 글재주 좋은 신랑은 뭘 배웠는가 하니 주역을 많이 읽어서 점을 치는 재주를 배웠어요. 글 공부를 많이 했으니 아무리 어려운 책도 술술 읽잖아요. 주역을 훤히 깨면 정게 척척 맞아 떨어지거든요. 눈앞에 1이나 10년 뒤 1이나 한번 점을 쳤다 하면 척척 알아맞힌다 말이에요. 이만한 재주면 날 당할 자가 없을 테지 하고 석시 집으로 갔지요. 손재주 좋은 신랑은 뭘 배웠는가 하니 멍석 만드는 재주를 배웠어요. 예사멍석이 아니라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멍석이 있지요. 사람이 타고 날아다닐 수 있는 멍석이 말씀이에요. 아무리 먼 곳이라도 멍석을 타고 활개짓 한번 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가니 좀 좋겠어요. 손재주가 워낙 좋으니까 그런 물건을 다 만드는 거예요. 어느 누가 이만한 재주를 가졌겠어요.
그리고 이 신랑도 석씨 집으로 갔지요. 농사 잘 짓는 신랑은 뭘 배웠냐 하면 배 농사 짓는 법을 배웠어요. 3년 동안 온갖 정성을 다해 배 농사를 지어서 배나무 한 그루에서 딱 배 한 개를 땄지요. 3년 동안 밤잠 안 자고 농사 지은 게 딱 배 한 개였어요. 그걸 가지고 석씨 집으로 간 거지요. 가다가 셋이서 만났어요. 만나서 같이 가는데 점 잘 치는 신랑이 점을 탁 쳐보더니 이거 큰일 났네 하거든요. 뭐가 큰일이냐 하니까 석씨가 병이 들어 다 죽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 석씨한테 장가 들려고 3년 동안 고생했는데 석씨가 다 죽어간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이때 멍석을 가진 신랑이 나서서 그러면 시가 급하니 멍석을 타고 가자 해서 새 신랑이 멍석을 타고 훨훨 날아갔어요. 멍석을 타니까 석시격까지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가는 거예요. 가보니 아닌 게 아니라 석씨가 정신을 잃고 누웠는데 막 숨이 넘어가려는 참이었어요. 이때 배를 가진 신랑이 허리춤에서 배를 꺼냈어요. 그걸 갈아서 집어내어 석씨한테 먹였지요. 그랬더니 다 죽어가던 석씨가 눈을 뜨고 부스스 일어났거든요. 3년 동안 온갖 정성을 들인 배라서 효험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석씨를 살려놓으니 이제는 누구한테 시집을 가느냐 하는 게 문제거든요. 점 잘 치는 신랑이 점을 못 쳤으면 죽는 것도 몰랐을 것이고 멍석을 가진 신랑이 아니었으면 빨리 오지 못했을 것이며 빨리 못 왔으면 오기도 전에 석씨가 죽었을 거예요. 배 가진 신랑이 없었으면 빨리 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죽는 꼴을 보고 있어야지요. 이러니 새 신랑 중에 어느 하나 허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새 신랑하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 그중 하나를 골라야지요. 석씨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새 신랑한테 차례로 묻기를 점치는 서방님은 점을 쳐서 재주가 없어졌나요? 아니요. 멍석을 가진 서방님은 멍석이 없어졌나요? 아니요. 배 가진 서방님은 배가 없어졌나요? 그렇소? 예. 두 분은 저 때문에 잃은 것이 없지만 한 분은 저를 살리려고 귀한 배를 잃었으니 마땅히 그분께 시집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배농사 지은 신랑이 석씨한테 장가를 들었다고 합니다. 나무꾼과 호랑이. 옛날에 저 깊은 산골에 한 총각 나무꾼이 살았는데 집이 워낙 가난해서 나이 4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갔어요. 그래서 그 소원이 멋진 석씨를 얻어서 장가 가는 것이었지만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아무리 호랑이지만 죽게 생겼으니 좀 불쌍해요. 곧 기다란 나무 작대기를 가져다가 사다리를 놓아줬어요. 호랑이는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살았지요. 호랑이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요. 살려줘서 고맙소. 그래? 소원이 뭐유? 나 같은 노총각이야. 장가 가는 게 소원이지.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이튿날 새벽에 잠을 자다 보니 무엇이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지요. 놀라서 나가봤더니 글쎄 웬 사람이 마당에 쓰러져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 고운 처녀였어요. 호랑이가 장가 보내주려고 처녀를 물어다 놓은 거지요. 처녀는 호랑이한테 물려오느라고 놀라서 까무러쳐 있었어요. 팔다리를 주무르고 미음을 써다 먹이고 했더니 겨우 정신을 차리더군요. 사연을 들어보니 이 처녀는 서울 정승집 외동딸이에요. 저녁에 달구경하러 나왔다가 그만 호랑이한테 물려온 거지요.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나랑 같이 삽시다.
제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그래야지요. 그래서 둘이 혼인을 했어요. 나무꾼은 호랑이 덕에 사연을 얻었지요. 그런데 살다 보니 아내가 친정에 가고 싶어 했어요. 총각은 태어나서 한 번도 상고를 떠나본 적이 없는 데다 서울이 어디에 붙었는지 모르는 판이었어요. 하는 수 없이 호랑이를 찾아갔지요. 전에 호랑이 구해준 곳에 가서 호랑아, 호랑아 하고 부르니까 호랑이가 나오더군요. 사정을 이야기했지요. 아내가 친정에 가고 싶은데 길을 몰라서 갈 수가 없구나. 나 좀 도와다오. 그 말을 듣고 호랑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당나귀 가죽 한 장을 구해오래요. 당장 저작거리 나가 당나귀 가죽을 한 장 사왔지요. 그랬더니 그걸 또 자기 머리에 씌워달라고 했지요. 호랑이 머리에 씌우니까 호랑이가 대번에 당나귀로 변했어요. 늙은 당나귀로 변해서 이잉하고 우는 거예요. 그놈을 끌고 집에 와서 아내를 태우고 자기도 탔지요. 그랬더니 당나귀가 냅다 달리는데 빠르기가 마치 번개 같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껍데기는 비루 먹은 당이지만 속은 호랑이, 그 걸음이 빠를 수밖에 없지요. 눈 깜짝할 사이에 당나귀를 타고 서울로 갔지요. 정승집에 턱 들어가니 난리가 나버렸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이 살아서 왔으니 난리가 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정승이 그만 심통이 났어요. 사위라고 온 것이 볼품도 없는 산골 무지렁이 나무꾼이 왔으니 애 안 찬 거지요. 정승이 사위를 쫓아내려 하고 깨를 했어요. 너 나하고 장기를 두자. 만약 나를 이기면 사위 삼겠지만 지면 당장 쫓아낼 테다. 정승의 명령을 어찌 거역해요. 걱정 끝에 다른 사람들 몰래 호랑이한테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파리를 한 마리 잡아오라고 했지요. 잡아다 줬더니 그걸 또 머리 위에 얹어 달래요. 그래서 얹어줬지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대번에 파리가 되었어요. 조그만 파리로 변해서 푸르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소매 속에 넣어달라고 했지요. 파리를 소매 속에 넣어가지고 장기를 들어갔지요. 그랬더니 파리가 장기판 위에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꾼이 둘 차례가 되면 한 군데에 딱 알더군요. 파리 앉은 자리를 따라가며 장기를 두었지요. 그랬더니 세 판을 두었는데 세 판에 다 이겨버렸지요. 정승이 장기로 안 되니까 또 다른 내기를 걸었어요. 너 나하고 말타기 경주를 하자. 나를 이기면 사위 삼겠지만 지면 당장 쫓아낼 테다. 정승한테 좋은 말이 있지만 나무꾼은 호랑이에게 그걸 머리에 씌워달라고 했지요. 머리에 씌워주니까 호랑이가 대번에 말이 되었어요. 비루 먹은 말로 변해서 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를 타고 가라고 했지요. 그 말을 타고 경주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해볼 것도 없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껍데기는 비루 먹은 말이지만 속은 호랑이, 그 걸음이 빠를 수밖에 없지요. 호랑이하고 말하고 경주를 한 것이지요. 아주 쉽게 이겼지요. 2번이나 경주에서 진 정승은 약이 오를 대로 올라서 이놈 산골 나무꾼 주제에 좋은 말을 타다니 분수를 모르는군 하고서 그 말을 빼앗아 자기가 탔어요. 타고서 이랴 이랴 호통을 치며 채찍질을 하거든요. 호랑이가 채찍으로 얻어맞고 가만히 있겠어요? 마구날 뛰었지요. 그 서슬의 정승이 말에서 떨어져 그만 죽고 말았어요. 나무꾼은 아내와 함께 호랑이를 타고 집에 돌아와 그 뒤로도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이 산 자식을 낳다. 옛날에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대낮에 산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고 여기저기 헤매다가 다리가 아파 양지 바른 곳에서 잠깐 쉬었지요. 산속을 오랫동안 헤매었으니까 고단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 스르르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허여 노인이 나와서 막 야단을 치지요. 이놈아, 여기는 죽은 남이 묻혀서 산 자식 낳을 자리인데 네가 왜 누웠느냐. 어서 쓱 일어나 가거라. 그래서 깜짝 놀라 꿈에서 깼지요. 꿈에서 깨어 생각해보니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표를 해두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찌어찌 다시 길을 찾게 돼서 또 길을 갔지요.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길가에 있는 외딴 집에 들어가 하룻밤 자고 가기를 청했지만 나가라고 못하겠으나 우리 집이 그리 변한 곳은 아닙니다. 하거든요. 하룻밤 잠깐 머물 터인데 편하고 안 편하고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니까 정 그러시다면 들어오십시오 라고 해서 그 집에 들어가 하룻밤을 잤지요. 그 집에 다른 식구는 아무도 없고 중늙은이 내외만 사는데 주인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요. 웃는 법이 없고 그저 한숨만 쉬더군요. 나그네는 바깥 주인과 한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자다가 말고 주인이 슬그머니 일어나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지요. 나가더니 한참 있다가 도로 슬그머니 들어와서 후유 하고 한숨을 한번 쉬고 나서 다시 잠들더군요. 참 이상한 일이다 싶어서 그 이튿날 이왕의 신세를 졌으니 하루만 더 유해 갑시다 하고 하루를 더 묵었어요. 그날 밤에 주인이 또 자다 말고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기에 이 사람도 가만히 일어나서 뒤를 밟았지요. 가만 따라가 봤더니 집을 휘돌아 뒤란 후미진 곳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조그만 무덤이 하나 있는데 주인이 무덤 뒤에서 뭘 주섬주섬 꺼냈지요. 가만히 보니까 집으로 사람 모양을 만들어 거기에 옷을 입혀놨는데 그걸 꺼내서 매질을 했어요. 네 이놈 괘씸한 놈 네가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회초리를 가지고 집단에 매질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것 참 괴이하다 하고 주인보다 먼저 돌아와서 자른 채 하고 있다가 아침이 밝아서 이유를 물어봤어요. 어젯밤 보니 주인장께서 집단에 옷을 입히고 매질을 하던데 대체 무슨 까닭으로 그러십니까? 했더니 그제야 주인이 땅이 꺼지라 한숨을 쉬면서 말을 하는데 참 들어보니 딱했어요. 독자를 도는데 날도 하나 없이 그것 하나만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만 석 달 전에 죽었습니다. 하도 원통해서 집으로 아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아들이 입던 옷을 입히고 무덤가에 둔 다음 날마다 매질을 석 달 동안 했습니다. 해비보, 장가도 못 가고 죽어서 대를 끊어 놓았으니 더 큰 불행이 아닙니까? 원통함을 못 이겨 죽은 아들을 일망정 날마다 훈계를 하면서 매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연이 있더라 말이죠. 사연을 다 들어보니까 산속에서 길을 잃고 잠이 들었을 때 꿨던 꿈이 생각나거든요. 그 죽은 사람이 묻혀서 산 자식 낳을 자리라고 하던 말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 자리에다 표를 해놨잖아요. 자식은 잃었으나 혹 대를 이을 길이 생긴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렵니까? 그런 일을 바랄 수는 없지만 자식이 죽은 마당에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드님 무덤을 옮겨 쓰십시오. 주인도 달리 무슨 수가 없으니까 행여 아는 마음에 그러마했지요. 그래서 아들 무덤을 옮겨 섰어요. 죽은 사람이 묻혀 산 자식 낳을 자리라고 하는 바로 그 자리로 말이지요. 옮기면서 덤으로 은장도 하나를 같이 넣고 묻었어요. 조그만 칼말이에요.
주인 말이 그 칼은 아들이 생전에 쓰던 것이고 언젠가 아들 따라 죽으리라 하며 품고 있던 것인데 이제는 손주를 보려면 살아야 하겠으니 무덤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덤 옮기는 것을 다 보고 나그네는 다시 길을 떠났어요. 떠나서 3년 동안 딴 데를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 길을 지나가게 돼서 그 집에 들렀지요. 그동안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말이에요. 가보니 주인이 어린아이를 하나 턱 안고 앉았거나 달덩이 같은 사내아이를 턱 안고 앉아있더라 말이지요. 나그네가 들어가니 주인이 반색하며 맞아들이고는 손님 덕분에 죽은 아들한테서 산 손주를 받습니다. 하는데 그 연유를 부르니 일이 이렇게 됐대요. 아들 무덤을 옮겨 쓰고 나서 몇 달 지나 그 고을 원이 보낸 사령이 찾아왔지요.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은장도 하나를 가지고 찾아와서 호기장도의 내력을 모르십니까? 하는데 가만히 보니 그게 아들의 장도 말이지요. 제 손으로 아들과 함께 무덤에 묻은 바로 그 장도였어요. 이것은 내 아들의 장도인데 이걸 왜 당신들이 가지고 있어? 했더니 사령이 놀라면서 원에게 얼른 가보자 고 했지요. 그래서 고원을 찾아갔더니 원이 또한 놀라면서 정령이 장도가 그대 아들 것이오? 하고 물었어요. 틀림없습니다. 내 손으로 아들과 함께 이 장도를 묻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원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는데 그 일이 참 괴이하다 그래요. 몇 달 전에 원이 그 고을 맡아 부임하면서 식구들을 데리고 왔는데 산속을 지나다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맨 뒤에 따라오던 딸이가 그만 땅에 딱 달라붙어서 옴짝달싹 못하더라는 말이지요. 장정들이 여럿이 달려들어 떼어내려 해도 안 되더래요. 그래서 할 일 없이 그 자리에서 행렬을 멈추고 한참 동안 쉬었더니 가마가 떨어져서 행렬이 다시 움직였는데 부임을 하고 나서 보니 딸의 배가 점점 불러오더라는 거예요. 딸이 아이를 가진 거예요. 사대부 집에서 처녀가 아이를 했으니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힐 것 아니겠어요? 암만 생각해도 부임할 때 산속에서 딸의 가마가 땅에 들러붙은 일이 마음에 걸려서 가마를 살펴봤더니 거기에 못 보던 은장도가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이 아버지는 이 장도의 주인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령을 시켜온 고을에 수소문을 했는데 마침 주인이 나타났어요. 가만히 들어보니 원의 딸이 가진 아이가 자기 손주인 게 틀림없더군요. 그렇지 않고서야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할 장도가 가마 속에 들어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원의 딸이 아이를 기다려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손주로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가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 아닌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산 자식을 낳았거나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 했는데 사실로 되더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저 강원도 영월 땅에 전해오고 있답니다. 다 큰 원님, 옛날에 어떤 골이 있었는데 그 골에는 원님이 새로 가려가기만 하면 하루를 못 넘기고 죽었어요. 저녁에 멀쩡하던 사람이 이튿날 아침에 보면 죽어 있단 말이에요. 갈려가면 죽고 갈려가면 죽고 이러니 누가 가겠어요? 아무도 안 가지요. 나라에서는 어떻게든 그 고래 원님을 보내려고 사방팔방 사람을 찾았어요. 누구든지 아무 고래 가기만 하면 원을 시켜준다. 이렇게 방을 내걸어 놓으니까 아닌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시골에서 농사 짓던 사람인데 담이 커서 웬만한 일에는 눈썹도 까딱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와서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니까 나라에서는 좋아 라며 얼른 보냈지요.
농사꾼이 원님이 돼서 그골로 갔지요. 가보니까 잠관하라 하는 것이 쑥대밭이에요. 오랫동안 사람이 안 살아서 마당에는 자풀이 우거지고 저하에는 거미줄이 자욱했어요. 이제 거기에서 잘 판다. 혼자서 자야 돼요. 관에 딸린 사람들 아전이 사령이 많지만 누가 거기서 자려고 하겠어요? 모두들 겁을 먹고 날이 어두워지기도 전에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며 집으로 가버리니 어떡해요? 원님 혼자 남았지요. 원님이 방에 촛불을 밝히고 앉아 그날 밤을 지새웠지요. 밤이 지나 찬바람이 휙 불더니 촛불이 툭 꺼졌어요. 그 바람에 사방이 깜깜해졌다. 세우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세상에 여자가 우는 소리였어요. 흑흑 흐느끼기도 하고 훌쩍훌쩍 울기도 하고 한참 동안 그러더니 곧 방문이 컹 덜컹 흔들렸지요. 누가 밖에서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소리였어요. 걔 누구냐? 밖에서 그러지 말고 썩 들어오너라. 호통을 치니까 방문이 스르르 열리면서 무엇이 쑥 들어왔는데 참 말도 못할 것이 들어왔지요. 아래 위로 하얀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처녀가 입가에 피를 줄줄 흘리며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느 사람 같으면 기절을 했겠지만 이 사람은 워낙 담이 커서 그걸 보고도 그냥 버티고 앉아 호령을 했어요. 너는 누구냐? 사람이냐? 귀신이냐? 그러니까 처녀가 넙죽 절을 하더니 예사로 말을 했지요. 저는 산 사람은 아니오나 사독이 청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정인지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고 그랬지요. 처녀가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니 참 기가 막혔어요. 저는 본뒤 이 골사람이 온데 어려서 부모를 잃고 관청에 잔신 부임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관청사령 아무개가 저에게 모든 짓을 하려고 하다가 제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저를 죽여서 뒷산 고목나무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하도 원통하게 죽은지라 저승에도 못 들고 원님에게 이 억울한 사연을 알리려고 새로 원님이 달려올 때마다 밤에 찾아왔지요. 하지만 다른 원님들,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저의 흉한 몰골을 보고 그만 기절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에야 담이 큰 원님을 만나 저의 억울한 사정을 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께서는 부디 저를 죽인 자를 잡아벌 주시고 저의 시신은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십시오. 정을 들어주마. 약속을 하니 처녀는 다시 넙죽 절을 하고 나서 어디론가 스르르 사라져버렸지요. 날이 밝자 관청 사람들이 관과 병풍을 짊어지고 왔어요. 틀림없이 새 원님도 간방에 죽었을 거라 여기고 장례를 치르려고 말이에요. 그런데 원님이 멀쩡하게 살아있으니 놀라 자빠졌지요. 원님은 곧 관청사령 아무개를 잡아다 놓고 다 그쳤어요. 네가 전에 이러이러한 짓을 하지 않았느냐? 하니 다 알고 묻는데 어쩔 거예요? 자복을 했지요. 죄인을 옥에 가두고 곧 뒷산에 올라가 고목나무 속을 살피니 아니나 다를까 그 속에 처녀 시신이 들어있었어요. 양지 바른 곳에 골을 묻어주고 후이 장사를 치러주었지요. 그 뒤로는 관아의 귀신이 나오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원님이 된 어부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곳에 한 총각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날마다 장에 나가 그물질을 해서 고기를 잡아 그저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았는데 하루는 그물에 당긴이 묵직한 거예요. 야, 이거 굉장한 고기가 걸렸나 보다 하고 슬슬 당겨 올리니까
소뚜껑만 한 자라가 올라왔지요. 오호, 이놈을 푹 고아서 늙으신 어머니 몸보신 해드려야겠다. 좋아라 하고 망태에 담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 자라가 눈물을 뚝뚝 흘렸지요. 그걸 보니 마음이 참 안 됐어요. 저것도 죽기 싫어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나. 어머니 보시는 다음에 해드리고 우선 불쌍한 목숨 살려놔주고 봐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자라를 물에 놓아주었어요. 그랬더니 고맙다는 듯이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끄덕끄덕 절을 하더니 물속으로 스르르 헤엄쳐 들어가는 거예요. 자라를 살려주고 나니 마음이 가뿐해서 그물을 걷고 집으로 막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강물이 두 쪽으로 스르르 갈라지더니 물속에서 비단 옷을 입은 동자가 썩 나와서 절을 했지요. 저는 용왕국 용왕의 셋째 아들이 온데 아까 그물에 걸린 저를 살려주신 은공을 갚고자 합니다.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해 보십시오.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노총각의 소원이 있으면 뭐겠어요? 착하고 예쁜 색시 얻어 장가가는 게 소원이지요. 나야 뭐 장가만 갔으면 손이 없겠어 했지요. 그랬더니 동자가 잠깐 기다려라 하고 물속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뒤 돌로 나와서 묵직한 퇴침 하나 건네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가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더니 물속으로 도로 스르르 들어가 다시 안 나왔지요. 그 퇴침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지요. 집에 와서 장롱을 열어보니 한상 잘 차려져 있었어요. 잘 차려도 예사로 잘 차린 게 아니라 진수성찬을 상다리가 휘도록 차려놨지요. 어머니가 이게 웬 밥상입니까? 하니 총각이 얘야 나도 모르겠다. 자고 일어나 보니 누가 차려놓았더라. 그거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다. 하고 맛있게 먹었지요. 배를 두드리며 먹고 나서 고기를 잡으러 강에 나갔는데 점심때가 돼서 돌아와 보니 또 밥상이 잘 차려져 있었어요. 듣도 보도 못한 음식이 즐비했지만 또 웬 밥상입니까? 글쎄 나도 모르겠다. 이 옷 집에 잠깐 다녀온 사이에 누가 잘 차려놨구나. 그래서 또 잘 먹었지요. 그러고 난 뒤에도 때만 되면 밥상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아침상이요. 낮에 들어오면 점심상이요. 저녁에 들어오면 저녁 진수성찬으로 가득가득 차려져 있단 말이지요. 이럴 게 아니라 대체 누가 밥상을 차리는지 지켜봐야겠다 하고 하루는 고기 잡으러 가는 채하고 나갔다가 일찍 돌아와서 부엌문 뒤에 가만히 숨어 있었어요. 해가 중천에 올라 점심때가 되니까 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꽃 같은 색시가 방 안에서 선녀가 따로 없었지요. 그 색시가 잠깐 뚝딱 하더니 밥상 가득 음식을 차려서 방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살금살금 뒤따라가 봤더니 밥상을 방 가운데 놓고 밥보 자기까지 덮어놓고는 장롱이 올라가서 퇴침을 똑똑 두드리더니 퇴침 스르르 두 쪽으로 갈라지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퇴침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지요. 아, 여대. 저 퇴침 속의 색시가 밥상을 차려놨구나. 점심밥을 먹고 나서 또 고기 잡으러 가는 채하고 나갔다가 일찌감치 들어와서 부엌문 뒤에 숨어 있었어요. 저녁 무렵이 되니까 또 색시가 방문을 살짝 열고 나와 저녁상을 차려놓고 퇴침 속으로 들어가려는 걸 탁 붙잡았지만 그냥 나와 같이 삽시다. 그랬더니 색시가 안 된다고. 그랬지요. 석 달만 기다려주시면 백년해로 할 터이니 그때까지만 참아주십시오. 총각이 그 말을 안 듣고 한사코 색시를 붙잡았어요. 지맛자락을 꽉 잡고 안아주니 도리가 있겠어요. 대침 속에 못 들어가고 그냥 눌러 살게 되었지요.
총각과 혼인내서 살았단 말이지요. 꽃같이 어여쁜 색시도 얻었겠다.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잘 사는 거예요. 남편은 날마다 고기 잡고 아내는 밥 짓고 빨래하며 어머니 모시고 잘 사는 거지요. 그렇게 한평생 잘 살았으니 세상 일이란 게 어디 그리 쉽기만 한가요? 하루는 고원의 행차가 이 집 앞을 지나게 됐어요. 마침 아내가 개울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원이 말을 타고 지나가다 보니 세상에 저런 선녀가 없거든요. 저런 사람을 아내로 삼으면 원이 없겠다 싶었지요. 원이 가자마자 사람을 시켜 남편을 잡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얼른 가서 아무데서 빨래하던 여인의 남편을 데려오너라. 사령이 우르르 몰려와서 붙잡아가니 안 잡혀갈 도리가 있나요? 원 앞에 잡혀가서 덧구어 앉으니 원이 하는 말이 나하고 내 얘기를 하되 내가 지면 돈 1000냥을 주려니 와 네가 아시면네 아내를 내게 보내야 한다. 원이 우격다짐으로 그러는데 가난한 어부가 감히 거역할 수가 있나요? 저 어른 벌판에 집 짓기 내기를 하는데 빨리 짓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고. 원이야, 권세가 있으니까 사람을 얼마든지 써서 하루아침에 집도 지으려니. 와, 저는 한갓 어부의 몸으로 어찌 집을 짓겠다. 집을 짓다가 몇 달이 걸리지 몇 해가 걸릴지 모르는 판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그만 밥도 안 먹고 이불을 둘러쓰고 누워서 끙끙 앓았지요. 그 꼴을 보고 아내가 왜 그러느냐. 고 물을 게 아니에요. 여차여차해서 이런다고 말을 하니까 그때 3달만 더 기다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터인데 3달을 못 참아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걱정 말고 밥이나 드십시오. 그동안 저는 친정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더니 옷을 차려 입고 나갔지요. 어디가 친정인고 하니 강물 속 용궁이 친정이었어요. 선녀가 퇴침 속에 숨어서 세상에 나온 거지요. 그래서 친정에 간다고 용궁에 갔다 오는데 올 때 병 3개를 들고 왔어요. 조그만 병을 3개 들고 와서 남편에게 주면서 내일 벌판에 나가서 이 병마개를 차례로 여십시오. 노란 병을 먼저 열고 다음에 흰 병을 열고 마지막으로 파란 병을 여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아침에 벌판에 나가보니 저쪽에서는 벌써 사람들이 새까맣게 모여서 집을 짓고 있었지요. 거기서 한다 하는 목수 미장이 흑일꾼들이 수백 명 모여서 터를 닦고 집을 짓느라고 야단이 났어요. 이때 어부가 나와서 노란 병마개를 탁 열자 병 안에서 사람이 나오는데 말도 못하게 나왔지요. 갱이 든 놈, 삽 든 놈, 거물에 든 놈이 나와서 터를 닦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반질반질하게 닦아놨어요. 그래 놓고는 주르르도록 병 속으로 슬슬 들어가 버렸지요. 그 다음에 흰 병마개를 탁 열자 이번에는 목수가 수백 명 쏟아져 나와 기둥서가에 문짝을 하나씩 짊어지고 나와서 뚝딱 뚝딱 맞춰놓은 이 금새집 모양새가 되거든요. 그래 놓고는 줄레줄레 병 속으로 들어갔지요. 파란 병마개를 열자 미장이 기와장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뚝딱뚝딱 벽을 바르고 기와를 구워 지붕을 얹으니까 이제 다 됐지요. 한나절도 안 돼서 12칸 기와집을 멋들어지게 지어놨어요. 그동안 저쪽에서는 가해도 다 못 얹으니 이쪽이 이겼지요. 원이 1000냥을 받고 돌아서 가려는데 원이 또 불렀어요. 오늘은 내가 졌으니 내 길을 하나 더 하자. 저 앞산에 산봉우리가 2개 있지 않느냐? 그걸 하나씩 허물되 먼저 허무는 쪽이 이기는 것이다. 내가 지면 돈 1000냥을 주고 내가 지면
네 아내를 내게 보내라. 거역할 수가 있나요? 집에 돌아와서 또 밥을 안 먹고 이불을 둘러쓰고 누워 끙끙 앓을 수밖에요. 아내가 왜 또 그러느냐? 고 묻는 걸 여차여차해서 그런다고 말을 했더니 내가 친정에 또 갈 수는 없으니 이번에는 당신이 가십시오. 오늘 밤에 강가에 가서 큰 소리로 울면 물에서 동자가 나올 터이니 용궁 헛간에 있는 호박을 하나 갖다 달라고 하십시오. 하거든요. 그날 밤에 아내가 시키는 대로 강가에 가서 큰 소리로 엉엉 울었지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물에서 비단 옷 입은 동자가 스르르 나와서 왜 우느냐 고 묻는 거예요. 일이 이만저만해서 용궁권에 있는 호박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동자가 잠깐 기다리라 하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호박을 하나 들고 나와서 건네주었지요. 그걸 들고 집에 왔지요. 아내가 말하기를 내일 산에 가서 호박 꼭지를 따면 좋은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이튿날 산에 가보니 저쪽에서는 사람들이 몇백 명인지 몇천 명인지도 모를 만큼 나와서 산을 허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호박 꼭지를 탁 따니까 그 속에서 두더지가 나오는데 끝도 없이 나왔어요. 수만 마리나 되는 두더지가 나와서 상기석에 다 굴을 파는데 그 산이 어디 견디겠어요? 흔들흔들 하다가 그만 폭삭 주저앉아서 다 허물어졌지만 저쪽에서는 겨우 산봉우리에 흠만 내다 말았으니 또 이겼지요. 이겨서 돈 1000냥을 받았는데 원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지 또 한 번 얘기를 하자고 했지요. 내일은 우리 둘이서 말을 타고 저 강을 건너되 먼저 건너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내가 지면 돈 1000냥을 주려니 와, 내가 지면 네 아내를 내게 보내라. 원은 좋은 말을 몇십 발이나 가지고 있으니 그중 제일 좋은 말을 타고 나올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말이 있어. 뭐가 있어요? 그냥 걸어서 강을 건너면 질 게 뻔하지요. 이번에도 집에 돌아와서 밥도 안 먹고 이불 둘러쓰고 누워 끙끙 앓았지요. 아내가 왜 그러느냐? 고 묻는 걸 여차여차해서 그런다고 하니 이번에는 우리 둘이 같이 가봅시다. 라고 해서 그날 밤에 강가에 내외가 같이 나갔어요. 강가에 가서 둘이 소리를 맞춰 엉엉 울어대니까 물이 스르르 갈라지면서 동자가 나왔지요. 오늘은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원이 또 내 길을 걸었는데 좋은 말이 없어서 그런다오. 그렇다면 용궁의 마구간에 가봅시다. 그렇지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물이 갈라진 데를 따라 들어갔어요. 한참 들어가니까 용궁이 나오는데 참 으리으리했지요. 마구간에 가보니 말이 수백 마리나 있는데 살찐 말도 있고 비루먹은 말도 있었지요. 아내가 가만히 말하기를 살찐 말은 거들떠보지도 말고 제일 비루먹은 말을 고르십시오. 하거든요. 아내 말대로 제일 비루먹은 말을 골랐지요. 눈에 눈곱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게 걸음도 비칠비칠하는 걸 골랐어요. 제대로 달릴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놈을 골라 끌고 나왔지요. 이튿날 강가에 나가보니 원은 좋은 말을 타고 나와 있었어요. 어부는 비칠비칠 다 쓰러져가는 말을 타고 나왔고요. 사람들이 구경하러 그릇같이 모였는데 누가 봐도 이건 상대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시작이다. 원이 먼저 마을을 몰아나는 듯이 강을 건너는데 어찌나 길을 잘 들였는지 깊은 물에도 안 빠지고 헤엄을 쓸쓸히 쳐가며 건너는 말이에요. 원이 강을 반쯤 건넜을 때 이 사람이 이랴 하고 말을 몰았더니 이 말이 아빠를 곤두세우고 히 하고 우는데 그 소리가 천둥치는 소리보다 더 컸지요. 온 고을이 쩌렁쩌렁 울리고 구경하던 사람들이
다 놀라 자빠지지 않았어요. 그 바람에 원의 한 마리 놀라서 그만 물에 쑥 빠졌지요. 그 사람은 마른 대바람처럼 풀쩍 뛰어 그냥 한 걸음에 강을 건넜어요. 원은 말을 탄 채로 물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니 죽었지요. 원이 죽고 난 다음 그 골 사람들이 모두 이 사람을 원으로 모시자 하여 이 사람이 그 골 원이 되었어요. 원님이 돼서 백성들 잘 살게 만들고 아내와는 100년 해로했답니다. 산골과 들녘, 사돈 이야기. 옛날에 산골 사는 사람하고 들녘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둘이 어쩌다가 사돈이 되었어요. 사돈이 되었으니까 서로 놀러 가기도 하고 놀러 오기도 하며 지냈지요. 한 번은 들녘 사돈이 산골, 사돈네 놀러를 갔어요. 놀러가 보니 사돈이 왔다고 대접을 하는데 꿩고기를 구워가지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산골이 꿩이 많아 어쩌다가 그걸 좀 잡아놨던 모양이지요. 그런데 들녘 사돈은 말이에요. 꿩이라는 걸 난생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들녘 사돈이 평생 살아도 꿩 구경을 어디 해보기나 하겠어요. 먹어보니까 참 맛이 좋거든요. 사돈, 사돈, 이걸 어디서 어떻게 잡으셨어요? 하고 물었지요. 사돈이 말하길, 저도 잡아보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네요. 잡기가 그게 어디 쉽나요? 평생 산골에서 살아온 저도 어쩌다가 잡을까 말까 하는데요. 그렇다고 그거 못 잡소 하기도 못하고 해서 우스개로 한마디 했어요. 아, 그거 말씀이요? 아주 쉽지요. 돌리게 휘리다가 새끼줄을 매달고 새끼줄 끝에다가 콩을 매달아 가지고 산에 갖다 놓으면 되지요. 그렇게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럼요? 그럼요. 그렇게 해놓으면 콩이라는 놈이 산에서 내려와 콩을 집어 먹으려고 새끼줄을 콕콕 잡아당길 거예요. 그 바람에 돌리게 비추리 빙 돌아서 닥치면 꿩이고 뭐고 다 죽지요. 그렇게 한나절만 두면 꿩이 아주 산더미만큼 잡혀요. 아, 그게 정말 그렇게 될까요? 되고 말고요. 사돈도 한번 해보시구려. 들녘 사돈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게 그럴 법도 하고 안 될 법도 하고 알쏭달쏭했거든요. 에라, 한번 해보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집에 가서 당장 돌리기에 이것저것 주렁주렁 매달았어요. 새끼줄 끝에 콩을 매달고 산으로 가지고 갔지요. 갖다 놓고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꿩 한 마리도 오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도 꿰는 거라고는 파리밖에 없거든요. 아이고, 내가 사돈한테 속았구나 하고 나서 그 이듬해 이번에는 산골 사돈이 들녘 사돈네 놀러를 갔지요. 가보니 이 집에서도 사돈이 왔다고 대접을 하느라고 야단이 났어요. 개울물이 흔할 게 아니에요. 송사리를 잔뜩 잡아서 튀기기도 하고 끓이기도 하고 요리해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산골 사돈은 산골에 사니까 물이 귀하고 송사리 같은 걸 어디 먹어봤겠어요? 딱 먹어보니 맛이 좋거든요. 사돈, 사돈, 이걸 어떻게 잡으셨어요? 사돈은 그렇게 물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시치미를 뚝 떼고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지요. 아, 그거 말씀이요? 아주 쉽지요. 새꼬리에 조리를 매달고 커다란 물도이를 하나 소등에 짊어지워서 도랑물이 흐르는 데 갖다 놓으면 되지요. 그렇게 해서 어찌 물고기를 못 잡아요. 들어보세요. 소를 살짝 움직이기만 하면 소가 꼬리를 한번 툭툭 칠 때마다 매달아 놓은 조리도 따라 올라올 거예요. 그때마다 송사리며 물고기며 죄다 들어가고 소가 꼬리를 휙 들어서 덕치면 곧장 물독 들어가지요. 그렇게 한나절만 몰고 다니면 물뚝 10개로도 감당을 못해요. 산골 사돈이 가만 생각해보니 이게
참 진담인지 농담인지 알쏭달쏭했지요. 에라, 한번 해보기나 하자 하고 집에 가자마자 그대로 해봤지요. 새꼬리에 조리를 매달고 커다란 물도이를 새 등에 짊어지고 개울에 갔지요. 이리저리 소를 몰고 다녔는데 아무리 몰고 다녀도 물고기가 어디 잡히나요? 하루 종일 해봐도 안 되거든요. 결국 그 길로 들녘 사돈을 찾아가 따졌지만 돌리개 비출이 새끼줄 달고 새끼줄 끝에 콩 매다는 건 될 법하고 그래서 피장파장이 됐다는 얘기예요. 신사임당의 깊은 마음. 신사임당은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났습니다. 딸만 있는 집안이었지만 경포대 근처에서 태어나 북병삼이 고향이지요. 신사임당의 조상 중에는 고려 태조의 충신, 신순겸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의 많은 후손들은 대대로 높은 벼슬과 큰 일을 하며 가문의 명예를 지켰지요. 신사임당의 아버지는 신명화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하게 살지 언정, 정직하게 살기를 삶의 신조로 삼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장 사람들은 그를 성격이 대쪽 같다고 했습니다. 신사임당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서 당연히 훌륭한 마음이 배어 있었지요. 신사임당의 어린 시절 이름은 인선이었습니다. 인선은 여자로서의 인품을 모두 지니고 있었지요. 그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열려문까지 받은 아름다운 여인이었지요. 인선은 어렸을 적부터 바느질과 자수 그리고 글짓기에 뛰어났습니다. 신사임당은 딸만 5인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은 딸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 명화는 그 점을 불만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아들을 못 낳았다고 어머니를 구박했지만 마음이 선해서 그런 아내를 이해했습니다. 하늘이 내게 딸만 5을 주셨으니 그것도 복이라고 생각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명화는 딸들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인선을 발견했어요. 웬만한 사내 못지않게 여러 가지 방면에서 재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명화는 인선에 온갖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의 뜻대로 인선은 올바르게 잘 자라났어요. 인선은 구마음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인선이 7살 되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앞들에서 죽은 메뚜기를 뜯어먹고 있는 개미떼를 보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인선은 개미떼를 쫓아내고 죽어있는 메뚜기를 복숭아 나무 밑에 묻어주었습니다. 인선은 지혜가 뛰어났지만 그림에도 조예가 깊었어요. 인선은 나중에 많은 그림들을 그렸지요. 그 그림 중엔 풀벌레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의 배경은 꽃이었어요. 언뜻 보면 꽃 그림처럼 보이지만 그 밑으로는 많은 곤충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지나 개미 등 작은 벌레들은 자세히 들여다보아야만 보이지요. 대표작으로는 꽈리와 잠자리, 수박과 석축화, 가지와 벌, 나비, 참매와 개구리 등등 풀벌레를 그린 작품들이 있습니다. 인선의 집안은 돈과는 인연이 멀었어요. 아버지도 40이 넘어서야 진사라 낮은 벼슬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항상 따뜻했고 물질에 욕심이 없었지요. 마침내 신사임당의 나이가 19이 되자 사방에서 훌륭한 교감이라 하여 청원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에서 살고 있는 이원수라는 청년을 고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결혼하게 되면 신랑이 처갓집에서 몇 년 정도 머물게 되어 있었지요. 2사람도 결혼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신사임당의 아버지가 죽자 신사임당과 원수는 3년 동안 강릉에 있게 되었습니다. 상 끝나자
한양으로 올라온 신사임당 부부는 아이를 낳았어요. 신사임당이 23살 되던 해 아이를 낳았는데 이때 신기한 태몽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랬지요. 동해에서 왔다는 선녀가 신사임당의 품에 산에 아이를 안겨주는 꿈이었습니다. 또 다음 2월에는 용이 안방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어요. 이런 꿈을 꾸고 나서 낳은 아이가 바로 고기였습니다. 원래 이원수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어 글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는 아내인 신사임당보다 공부가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신사임당은 남편을 잘 섬겼고 잘난 척을 하지 않았어요. 신사임당은 언제나 그림을 그릴 때에도 몰래 그렸답니다. 남편의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는 그러한 마음씨의 신사임당은 훌륭한 여자입니다. 아무리 아내가 자신을 위해 글솜씨를 숨긴다 해도 아내의 실력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아내에게 칠남매 학문을 가르치라고 말했습니다. 원수는 아이들의 몸가짐 등 삼강오륜을 가르쳤습니다. 부부가 자녀들을 위해 나누어 학문을 가르쳤지요. 그 어떤 선생보다 더욱 훌륭히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머니에게 물었지만 그럴 때마다 신사임당은 남편에게 양보했습니다. 아이들에겐 아버지가 더 지혜로우면 거기 가서 물어보라 고 했지요. 이렇듯 모든 면에서 남편보다 뛰어난 신사임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에 큰일이 생기면 꼭 남편의 의견을 먼저 듣고 실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싸움할 이유가 없었죠. 깍듯이 남편을 대접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신사임당이 남편에게 딱 한 번 간섭한 일이 있었지요. 신사임당은 사리를 가릴 줄 아는 여자였습니다. 남편의 부족함을 감싸주는 한편 남편을 위해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때 집안의 어른 중 영의정을 하던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원수는 그를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분의 힘을 빌리면 나도 다른 사람처럼 한 자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야 아내와 아이들 보기에도 민망함이 없지. 그래서 원수는 그 어른을 꾸준히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사실을 신사임당이 알게 되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그와 같은 일은 옳지 않았습니다. 신사임당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집안 어른의 집을 자주 찾아뵙고 있는 것 같군요. 그래요? 그런데 부부 유별을 그렇게 강조하는 당신이 웬일로 나에게 그런 일을 간섭하다니 모두 당신을 위해서라는 거지요? 그분이 분명 집안의 어른이시고 또 큰 벼슬을 하고 있어서 당신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그 어른을 찾아뵙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안여자가 남편 일에 간섭을 하다니 원수는 신사임당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신사임당은 차분히 말했지요. 당신을 위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여움을 푸세요. 그분은 조정에서 처마시는 사람을 멀리 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집안 어른이라 해도 그런 분의 도움을 받는 것은 어른들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원수는 오랫동안 그 일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내, 말은 옳았습니다. 아내 보기 부끄러워졌어요. 아내의 말을 인정한 원수는 그 다음부터 그 집을 드나들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신사임당의 말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집안 어른은 당파 싸움으로 벼슬에서 물러나고 말았지요. 아내 충고 덕분에 살아난 원수는 그제야 신사임당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이렇듯 신사임당은 자녀들로부터 좋은 어머니요, 남편에게는
훌륭한 아내가 되었던 것입니다. 춘천, 노목, 괴. 옛날 춘천 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에게는 예쁜 딸이 하나 있었는데 노인은 딸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되자 노인은 고민에 빠졌어요. 무턱대고 아무 젊은이나 사위를 삼을 수는 없는 노릇이야. 실은 딸을 시집 보내지 않고 죽을 때까지 데리고 살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못난 늙은이라고 놀릴 것이 뻔했습니다. 아, 이를 어쩐다지. 딸의 나이가 차고 똑똑한 사위를 얻고 싶었던 노인은 고민 끝에 좋은 계책을 생각해냈습니다. 노인은 노목이 아는 나무로 계작을 만들고 그 안에 쌀 5마를 넣었습니다. 이 궤가 무슨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이 안에 쌀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알아맞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사위로 삼겠다. 노인의 말은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노인을 찾아왔어요. 제가 한번 알아맞혀 보겠습니다. 젊은이는 계작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냄새도 맡아보았지만 무슨 나무로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느티나무의 쌀은 20가마쯤 됩니다. 젊은이는 눈을 질끈 감고 어림짐작으로 말했습니다. 에이, 녀석!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거라. 노인은 큰 소리로 젊은이를 내쫓았어요. 그 뒤로도 예쁜 딸에게 장가를 들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줄을 서서 계작을 살펴봤지만 누구도 알아맞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인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 보니까 그 쉬운 문제를 못 맞히고 모두 도망치듯 대문을 나서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나머지 마을에 사는 조금 어리숙해 보이는 젊은이에게 답을 가르쳐 주기로 마음먹었지요. 이봐, 젊은이. 장가 가고 싶지 않나? 가고 싶긴 하지만 각시가 있어야죠. 자네, 내가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아주 예쁜 각시한테 장가 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돼요? 저기 오물가 옆집에 들어가. 너 먹게 50단말이라고 말하게. 너 먹게 50단말? 그래, 그렇게만 말하면 되네. 자, 너 먹게 50단말, 너 먹게 50단말. 젊은이는 혹시라도 그 말을 잊어버릴까봐 밥을 먹으면서도 잠자리에 들어서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마자 젊은이는 한다름에 달려놓인 내 집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는 힘있게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집 맞습니까? 어서 들어오게. 그동안 수많은 젊은이들이 몰려왔지만 아무도 문제를 마치지 못하고 돌아갔지요. 젊은이도 기가 있다면 도전해보게. 노인과 딸은 젊은이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문제를 마치면 사위 삼는 거죠? 어서 맞춰보게. 노인과 딸은 바보처럼 보이는 젊은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젊은이는 계작을 이리저리 살펴보는 척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너 먹게 50단말. 뭐라고? 너 먹게 50단말. 맞아, 맞아. 노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젊은이의 손목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젊은이를 사위로 삼았지요. 그러나 사위가 된 젊은이는 노인이 부르기만 하면 그 앞에 가서 먹게 50단말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그제야 잘못된 것을 알고 한숨을 쉬었지만 후회해봤자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이렇듯 눈치 빠르지 않은 사람을 노인의 시험에 참여시키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황희정승 이야기. 조선 세종 임금 때 영의정을 지낸 황희정승은 탐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간신들의 모함을 받아 여러 번 귀향도 갔다 오고 벼슬도 끊었지만 고든 성품과 검소한 생활이 황희정승을 영정 벼슬까지 오르게 했던 것이지요. 어느 날 아침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 마당을 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기가 황희정승댁 맞죠? 한 남자가 대문을 살짝 열고 고개를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세요? 하인이 빗자루를 멈추고 말했습니다. 아, 이거 고등어인데 싱싱해요. 한번 구워 드시라고 이렇게 갖고 왔어요. 남자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대감님, 이런 거 절대로 안 받으니까. 정성은 고맙지만 그냥 돌아가세요. 아, 뭘 부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잘 다스려줘서 고마워서 그래요. 받아주세요. 그러나 하인은 끝내받지 않았습니다. 전에 거절하기가 힘들어 몇 번 물건을 받아두었다가 황희정승에게 밤새 혼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밖에 누가 오셨냐고 소란스럽자 황희정승이 방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대감마님. 하인은 대문을 쾅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이걸 어쩐다. 그냥 갖고 가기도 그렇고. 에라, 여기다 걸어놓고 가자. 남자는 대문에 비어져 나와 있는 나의 고등어를 매달아 놓고 돌아갔습니다. 황희정승은 대문을 드나들 때 고등어가 매달려 흔들렸지만 본체 만체했습니다. 그러나 황희정승이 정직하고 검소하게 사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벼슬에 있는 황희정승이 재물에 욕심이 없어 뇌물을 받지 않은 자기네들도 뇌물을 마음대로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임금님에게 황희정승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라고 모함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퍼졌어요. 영희 정대기, 겉보기는 그래도 장롱의 금덩어리야. 온 카피 이단들이 쌓여 있대. 임금은 그 소문을 듣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끝내고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린 다음 신하를 불렀습니다. 여봐라, 내 오늘 영희 정승집을 들르려고 하니 어서 채비를 하여라. 임금과 신하가 황희 정승집 대문에 다다르자 고등어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허허, 무슨 냄새가 이리 지독하냐. 금코를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대문에 고등어가 썩은 채 매달려 있습니다. 신하가 말했어요. 무슨 사연이 있는 개로군. 임금은 신하에게 대문을 두드리게 했습니다. 아니, 기별도 없이 어인일이십니까? 황희정승은 임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 과연 그런 사이인가? 저녁이 하도 적하 놀러 왔소. 황희정승은 얼른 임금을 안방에 모셨습니다. 집이 누추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걱정 말고 편히 앉으시오. 그런데 왜 고등어를 대문에 걸어놓았소? 임금이 물었습니다. 네, 누가 잃어버렸나 봅니다. 주인이 안 나타나서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허허, 그 사람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구워 드시지 그랬소. 하여간 황희정승, 고집도 대단하오. 얘들아, 임금님께서 오셨으니 다들 나와서 인사를 드려라. 황희정승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워낙 검소하게 사는 살림이라 황희정승 부인은 물론이고 딸들도 변한 옷이 없었어요. 저고리는 어떻게 입겠지만 입을 만한 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치마는 누덕누덕 기운 거라 감히 입고 나설 처지가 못 되었어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황희정승 부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었습니다. 뭐들 하느냐? 어서 인사 올리지 않고. 황희정승은 임금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미안해서 재촉했습니다. 황희정승 부인은 딸들을 불러놓고 말했지요. 너희들은 내가 인사를 올리고 온 다음에 인사를 드리도록 해라. 먼저 황희정승 부인이 들어와 공손하게 절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얼른 윗방에 들어가 치마를 벗어
큰딸에게 주었어요. 딸은 빨리 치마를 입고 나와 임금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입는 바람에 그만 치마를 뒤집어 입고 나왔습니다. 큰딸이 절을 올리고 윗방을 사라지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곤이요. 작은 딸이 큰딸이 입었던 치마를 질질 끌며 나와 절을 했습니다. 작은 딸에게는 치마가 너무 길었던 것입니다. 임금은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애써 참으며 말했습니다. 황정승, 과연 청백리, 치마 하나 갖고 어미와 두 딸이 함께 입다니 그 누가 황정승 댁에 비단이 쌓여 있다고 말을 한단 말이요. 이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뒤부터 옷 하나 갖고 여러 사람이 입으면 황이 정승 치마 하나로 새어미 딸이 입듯 한다는 말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야기가 여러 편으로 이루어진 이 전래동화 모음집을 보면 우리는 다양한 인간의 모습과 삶의 교훈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악한 마음과 이기심은 결국 고통과 실패로 돌아온다는 점을 경계하게 되고 반대로 용기, 사랑, 배려, 희생 같은 선한 마음은 삶 속에서 큰 보답과 기쁨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덕과 감사의 가치를 배우며 나쁜 행동을 비판하고 선한 행동을 칭찬하는 교훈이 은은하게 전달됩니다. 이 전래 동화들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마음을 다스리고 올바른 선택을 하며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주며 살아가야 한다는 삶의 지혜를 부드럽게 일깨워 줍니다.